안녕하세요. 책당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100살까지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입니다. 책 제목 앞에 어차피 살 거라면 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데요. 어차피 살 건데 힘들게 괴롭게 살기보다는 유쾌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좋겠죠. 이 책은 오랜 시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지내며 여러 삶에 대해 고찰했던 의사이자 학자이자 90년 인생을 살아오며 삶의 지혜를 갖춘 작가의 철학적 통찰과 진솔한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어설픈 추천이나 불편한 지적질이 아닌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 생생한 지혜 말입니다. 유독 유쾌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서 우리 삶을 독려하는 이유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는 의지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고 삶은 예기치 않은 시련에 크게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다행스러운 점이 있다. 인생의 슬픔은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인해 회복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 사소한 기쁨과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다. 유쾌하게 삶을 살자는 노학자의 말이 와닿지 않으세요? 그는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일과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챙기면서 살라. 우리도 작가의 말처럼 조금은 가볍게, 유쾌하게 삶의 태도를 바꿔봐야 하지 않을까요? 말이 통하는 어른이 된다는 것, 소통에 대하여. 젊었을 적에는 노인들과 대화할 때 늘 두 가지 의문이 들었다. 하나는 왜 노인들은 영양가 없는 말을 많이 할까이고 다른 하나는 왜 목소리가 저렇게 클까였다. 대개 노인들의 말은 한 번 시작되면 구구절절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듣는 입장에서는 짧게 마무리될 이야기가 끝없이 길어지니 영양가가 없게 느껴졌다. 대개가 분위기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면 듣기에도 민망했다. 한창 때는 보석 같은 가르침을 논리적으로 해주시던 선배님들이 나이가 들어 중언부언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특히 학회 같은 토론장에서 한번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 않는 선배님들도 많았다. 사회자가 사인을 보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죄다 쏟아놓고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이가 들어도 저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선배인들 비슷한 다짐을 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아빠, 자녀들이 내가 하는 말을 가로채고 손가락 슬슬 펴보일 때가 있다. 벌써 세 번째 하는 말이라는 의미다. 이제 그만하라는 경고 아닌 경고다. 나는 그럴 때마다 움찔한다. 전에 말한 기억이 없는데 혹시 듣기 싫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지만 자녀들의 말이 맞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을 시작할 때 조심스럽게 덧붙인다.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가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최대한 유머를 섞어가며 꼰대 같지 않은 방식으로 말을 걸려고 한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아빠 썰렁해로 돌아오면 참 무안하다. 아이들 눈에는 내가 옛날에 그 선배님들처럼 보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런 핀잔을 들을 때도 있다. 아빠, 엄마하고 싸우지 마세요. 안 싸웠어. 내가 언제 싸우는 것 봤니? 싸웠잖아. 막 소리 지르고. 대화의 톤이 높아진 것을 보고 하는 말이다.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지는 만큼 목소리도 커진다. 내가 안 들리니까 상대도 똑같이 안 들릴 거라고 여겨서다. 아내도 나만큼 늙었으니 두 노인의 대화가 한창 젊은 딸에게는 마치 싸우는 것처럼 들렸을 것이다. 젊은 시절에 저러지 말아야지 했던 노인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나를 보면서 혼자 피식 웃을 뿐이다. 이제 명실상부한 노인이 되었으니 변명해보자.
나이가 들면 왜 말이 많아질까? 첫째는 집중력 저하다. 말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곁들인다. 나무로 치자면 굵은 기둥이 전하고 싶은 말이고 잔가지들이 이야기 소재다. 굵은 기둥과 잔가지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촘촘히 얽혀 있다. 그런데 집중력이 저하되니 인과관계를 쉽게 놓치고 연상에는 비약이 생긴다. 한마디로 잔가지를 따라가다가 길을 잃는 것이다. 어느새 정신을 차리면 도대체 왜 이 얘기가 나왔지 싶고 이야기는 수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다. 둘째는 경험이 쌓여서다. 나이가 들면 살아온 횟수만큼 다양한 경험이 방대하게 쌓이고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는 나름의 잣대도 확고해진다.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 또한 많아진다. 도와주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바로잡아 주고 싶어서, 함께 기뻐해 주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한다. 하지만 노인의 가르침이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영양가가 있을까? 과거에는 노인의 지식이 귀하게 여겨졌다.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건 도서관 하나가 불타 사라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통용될 정도였다. 경험을 통해서만 정보를 축적하던 시절에는 그랬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흡수하면서 산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갖가지 언어를 해석하고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영상물을 소비한다. 그동안 쌓인 정보량이 어마어마해서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고 인간은 정보의 쓰레기통에 불과하다는 자조 섞인 분석이 나올 지경이다. 이런 세상이니 아무리 소중한 경험이라도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나는 손자 손녀에게 내 어릴 적 이야기를 써서 이메일로 보내곤 했다. 어떻게든 그들과 소통해 보고 싶은 내 나름의 노력이었다. 아이들은 짧은 댓글을 답장으로 보내왔는데 종합해보면 3가지 반응으로 나뉜다. 할아버지 바보 같아요. 할아버지 순진해요. 할아버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은 내 어릴 적보다 훨씬 교육도 많이 받아 똑똑하고 세상 물정에도 밝으니 바보 같다거나 순진하다는 반응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대목에서는 나 역시 멍멍해졌다. 내 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고방식이 너무 달라서 사건 자체를 아예 이해하지 못했다. 60년이라는 시간은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그러니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내 경험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값어치가 있을까? 그렇다면 결국 나이 들면 말문을 닫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냐며 반문하는 이들도 있을 테다. 그렇다. 우선 말을 줄이고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소통하려면 공통분모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통분모가 넓을수록 대화는 깊어진다. 나이든 자들과 젊은이들 가운데 공통분모를 만들기에 유리한 사람이 누구일까? 과거와 현재를 모두 경험한 나이든 자들이다. 젊은이들의 경험을 노인들이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젊은이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 시대를 젊은이들처럼 깊숙이 들어가 체험하지는 못하더라도 무엇이 다른지는 알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면 다르다는 사실 정도는 인정해야 한다.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결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다. 정신분석 용어 중에 해제 반응이란 게 있는데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상기하거나 재현해서 억압된 감정을 방출하고 긴장감에서 해방되는 것을 뜻한다. 즉, 잘 들어주면 마음속 갈등이 스스로 해소된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듣는 일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때와 다르게 혹독하다. 입학, 취업, 결혼, 육아 무엇 하나 쉽게 흘러가지 않는다.
사는 내내 극한의 경쟁 체제를 감내해 왔기에 한 번도 평안한 시기를 보내지 못했고 자존감마저 크게 상처를 입었다. 어느 세대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런 미래를 보장받지 못했고 이전 세대보다 가난하게 살아갈 확률이 다분한 그들. 그들의 가슴에 얼마나 큰 응어리가 맺혔을까. 어쩌면 나이 든 자들이 젊은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경청일지 모른다. 따뜻한 공감과 든든한 연대일지도 모른다. 나는 외할머니와 언제나 말이 잘 통했다. 외할머니는 성품도 인자하셨고 남녀가 유별한 시대에 사셨음에도 열린 사고를 지니셨다. 그래서 대학생이 된 이후에도 세상사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외할머니의 진취적인 사고방식이 멋있어 보였기에 나도 나이가 들면 외할머니처럼 늙고 싶다고 꿈꾸기도 했다. 그런데 돌이켜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외할머니와 대화를 자주 나누었던 이유는 정작 따로 있었다. 늘 온화하게 웃으시며 내가 하는 말에 맞장구 쳐 주셨기에 자꾸만 이야기를 풀어 놓았던 것이다. 나이가 들어 외할머니를 다시 떠올려 본다. 나는 외할머니처럼 나이 들어가고 있는가? 젊은이와 대화할 때 한 번은 꼭 떠올려야 할 물음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우정에 대하여. 한창 일에 몰두해야 하는 젊은 시절에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일처럼 여겨지는 법이다. 마음이 잘 맞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살면 좋으련만 먹고 살려니 싫은 사람도 만나야 하고 윗사람에게 머리도 조아려야 한다. 더욱이 나에게 청탁하러 찾아오는 사람까지 만나야 할 땐 모든 걸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 아예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했다. 그러다 은퇴를 하니 가장 좋은 점이 하기 싫은 일은 안 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좋아하는 사람과 재미있는 일에만 집중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 속이 다 시원했다. 나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고 꼭 친분이 없어도 적임자라고 생각하면 그에게 일을 부탁했다. 내가 은퇴를 하고도 활발히 연구와 봉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데에는 내 주변에 있는 마음씨 좋은 사람들의 역할이 컸다. 그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는 재미가 없었다면 내 노후는 훨씬 외롭고 쓸쓸했으리라. 하지만 이것도 체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됐을 때나 누릴 수 있는 호사다. 아흔이 된 지금 이제는 기력이 달리고 번거롭게 느껴져 예전만큼 사람 만나기를 즐기지 못한다. 또 만날 사람도 확연히 줄었다. 이미 많은 이가 세상을 떠났고 살아있는 이들도 건강상의 이유로 자유롭게 거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이 든 사람들 사이에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다 어느 날 부고장이 날아오면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이 없다. 2014년 겨울 어느 날 슬픈 부고장이 도착했다. 그때 나는 네팔에 있었다. 1982년 마칼루 학술 원정단의 학술 요원으로 처음 히말라야를 찾은 나는 그것을 인연 삼아 네팔 의료 봉사를 시작했다. 그 봉사가 무려 35년 넘게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매년 네팔을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의 네팔 방문은 기쁜 일이 겹쳐서 더욱 특별했다. 하나는 1994년부터 의료 봉사에 참여했던 3명의 학생이 봉사 20주년을 맞아 그들의 가족을 이끌고 네팔을 찾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오랫동안 사귀어온 네팔의 문학가, 화가, 음악가 친구들이 나를 위해 출판 기념회를 열어준 일이다. 그 연유는 내가 네팔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작가 다이아몬드 라나의 소설 화이트 타이거를 번역해 한국에서 출간했기 때문이다. 기쁜 일이 동시에 일어났으니 내 가슴은 어린애처럼 쿵쿵 뛰었다. 우리 내외는 아들과 소녀를 데리고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히말라야 산 중에서도 와이파이가 팡팡 터지니 소녀는 행사 중에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했다.
휴대폰이 없는 나는 혹시라도 급한 연락이 오지는 않았나 하는 마음에 손녀의 스마트폰을 빌려 메일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메일 목록에 전달 부음이라는 제목이 뜨는 게 아닌가. 불안했다. 하지만 지금 열어본들 문상을 갈 수도 없었다. 나는 귀국해서 보기로 마음을 먹고 창을 닫으려고 했는데 그만 실수로 메일이 열리고 말았다. 순간 나는 얼이 빠졌다. 친한 친구의 부고였기 때문이다. 봄이 왔건만 봄 같지 않다라는 말이 있다. 그때 내 심정이 딱 그랬다. 네팔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기쁘기 그지없건만 내 마음은 너무도 무거웠다. 행사가 진행 중이어서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충격을 새겨야만 했던 당시의 심정이 아직도 고스란히 느껴진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박도일이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으니 65년 넘게 이어져 온 우정이다. 그는 또래보다 조숙했고 아는 것이 많았다. 까까머리 중학생 시절 그의 주도하에 독서회가 결성되었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앉아서 문학 서적을 읽고 축음기에 LP판을 돌려가며 음악을 들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알베르 까뮈의 책을 좋아해 우리에게 자주 읽어주었고 어려운 교양곡도 유창하게 해설해 주었다. 내가 시와 그림을 즐기는 예술적 취향을 다지게 된 바탕에는 박도일이라는 친구와의 교류가 있었다. 한 번은 도일이가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 급보를 받고 모여든 독서회 친구들 사이에서 엉뚱한 격론이 벌어졌다. 지금은 유명한 문학가가 된 한 친구가 주장했다. 자살도 도일이의 선택이라면 이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벌어진 철학적 토론이라니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적인 동경이 충만한 중위 시절이라 그랬을 것이다. 어쨌든 나는 자의인지 타의인지는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아는데 그것을 알려면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내 주장이 다수의 표를 얻어 도일이는 무사히 생명을 건졌다. 인생에 대한 성숙한 사고와 고민을 안고 살던 도일이는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세상과 자아 사이에서 끊임없이 번민하면서도 자기답게 인생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다. 우리는 그가 죽기 2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매주 어울려 우동을 먹으면서 옛 이야기를 늘어놓다 헤어지곤 했다. 중학교 때 외식이라면 우동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억 삼기 위해서였다. 그러던 것이 그가 죽기 1년 전인 2013년에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약속이 미뤄져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서로 소식은 주고받았지만 얼굴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영영 헤어질 줄 알았다면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보러 달려갔을 텐데 가슴을 쳐보지만 부질없는 후회일 뿐이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 심장이 멈추고 숨이 멎으면 생물학적인 죽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사람이 있는 한 그는 아직 정신적으로 살아있다고 보아도 되지 않을까. 도일이는 분명 죽었지만 내 기억 속에서 그는 여전히 생생히 살아있다. 그것도 섬세하고 예술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청년의 모습으로. 내 평생 그로부터 얼마나 좋은 자극을 받고 소중한 추억을 얻었는지를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들다. 그를 친구로 둔 것이 내게는 얼마나 큰 행운이었던가. 이제는 하늘로 먼저 떠난 친구를 향해 혼잣말을 되낼 뿐이다. 자네를 만나서 내 인생이 참 행복했네. 나는 진정한 묘비석은 비석에 새기는 게 아니라고 믿는다. 죽음을 앞둔 어떤 사람들은 훗날 자신의 존재가 잊혀질까 두려워 묘비명에 생전의 직함이나 식구, 명문장을 새기려고 한다. 하지만 그가 남기고 싶다고 하여 남겨지겠는가? 돌에 굳건히 새긴들 영원히 기억되겠는가?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진정한 흔적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의 가슴에 남기는 좋은 기억뿐이다.
내가 죽은 후에 누군가가 나로 인해 사는 게 조금은 행복했었다고 말해준다면 그보다 값진 인생이 또 있겠는가. 오늘도 우리는 타인의 가슴에 기억을 새기며 살고 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누군가의 행복에 기여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지난 삶을 제대로 정리하는 법. 후회에 대하여. 50년 가까이 의사로 일하면서 어림잡아도 15만 명에 이르는 환자들을 진료했다. 그저 마음이 조금 힘들어 찾아온 사람부터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환자까지. 환자들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자 가지각색이었다. 물론 진단 기준이 있어서 환자의 주관적인 호소 조건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충족되면 확진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신체적인 질병과 달리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은 진단 기준만으로 확진하기가 쉽지 않다. 전생의 과정을 통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또 진단을 내리고 나서도 어떤 치료법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두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 몸의 병이라면 발전된 의학 장비를 동원해서 병의 경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련만 마음의 병은 내가 택한 치료법이 정말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 과정이 참 외롭고 힘들었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당연히 일에서 오는 중압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다른 일이라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난 뒤에도 어느 정도는 결과를 되돌릴 수 있지만 하나뿐인 생명이 잘못되면 아무리 후회한들 돌이킬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오래 일한 의사들은 하나같이 가슴에 몇 명의 환자를 품고 산다. 그때 내가 다르게 판단하고 대처했더라면 그 사람이 잘못되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와 함께. 내게도 그런 환자가 몇 명 있다. 군의관 시절에 내가 발부한 병역 진단서를 갖고 입영한 환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한눈에 봐도 환자임이 역력했다. 그런데 내가 수련의 시절 애써준 병역 진단서에는 꾀병이 의심된다라는 단서가 쓰여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람들이 환자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런 진단서를 썼던 것이다. 의사로서 후회스러웠고 그에게 너무 미안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검사를 보충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어야 했다. 이 진단서로 인해 몇 해 동안 불이익을 받고 힘겨운 군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한 번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입원 중이던 우울증 환자가 외박을 나갔다. 워낙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착실히 했고 병도 호전되고 있어서 나는 외박을 허락했다. 물론 그녀를 데리러 온 조부모에게 외박의 위험성을 충분히 숙지시켰고 집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재차 알렸다. 환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인사차 외래에 들렀고 나는 잘 다녀오라고 인사까지 건넸다. 그런데 그녀가 떠나고 나서 갑자기 시골에 있는 환자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다.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했다며 딸의 외박을 허락하지 말아 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어머니께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염려 마세요. 그 결정은 의사인 내가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환자는 아파트에서 투신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나는 그 일로 오래도록 죄책감과 후회를 가슴에 안고 살았다. 환자 어머니의 말을 더 진지하게 들었다면 좋았을 것을. 내가 던진 섣부른 말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내 심장에 꽂혔다. 후회는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판결이다. 물론 법률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도 없었고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도 없었다. 하지만 나 자신만의 도의적인 판결에서 나는 죗값을 받아 마땅했다. 그로 인한 괴로움을 참 오래도록 간직하며 살았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무결점의 인생은 불가능하다. 마음먹고 남을 해하는 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 신이 아닌 이상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실수까지 피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 가슴에 후회와 죄책감으로 남은 사건도 대개는 내가 의도한 일들이 아니었다. 그러고 보면 일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남에게 아픔을 주었을까. 나로서는 온당하다고 생각해 그냥 넘어갔거나 아예 기억조차 남지 않은 실수까지 세어보자면 그 끝을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네팔 친구 라즈반다리 씨와 칼린초크 산을 오를 때였다. 몇백 개의 계단을 올라 정상에 도착하니 힌두교인들이 제물을 바치고 순례를 하는 사원이 나왔다. 우리는 그곳에서 명상을 마치고 반대편에 있는 내려가는 길로 향했다. 내려가는 길도 올라가는 길과 마찬가지로 몇백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막 걸음을 때렸는데 그가 갑자기 물었다. 닥터리, 지금까지 살면서 죄 지은 일이 있나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 작심하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었기에 나는 없는데 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그가 말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 계단을 내려갈 때 재앙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려오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이 경직되었다. 이 모습을 본 그는 농담이었다며 껄껄 웃었다. 하지만 농담이든 진담이든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내려오는 모습을 나도 보았고 그도 보았다. 나에게도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음이 분명했다. 생각해보면 삶 자체가 나와 세상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다. 세상에 빚진 거 하나 없다는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 세상 덕에 존재한다. 그가 먹고 마시는 물과 음식, 공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지구의 다른 생명들로부터 얻은 것이다. 많은 생명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상처 입고 소멸당했다. 살아가기 위한 선택의 결과로 누군가에겐 상처를 입히는 것, 그게 인간의 숙명이다. 그러니 나라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롭겠는가? 앞서 언급했듯 네팔인들은 인간 수명을 100세로 설정하고 25년 단위로 생애 주기를 구분했다. 그중 50일에서 75세에 해당하는 시기가 바로 참회의 시기다. 왜 네팔인들은 생애 결실을 수확하고 쉬어가기에도 부족한 시기에 참회를 하라고 역설했을까?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릭스는 인간의 정신 발달을 8단계로 구분하고 마지막 단계에서의 발달 과제를 통합감으로 명명했다. 통합이란 지난 생의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모두 삶의 일부였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즉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후회와 자책도 있지만 그런대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었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자세다. 이런 경지에 오른 자만이 다가올 죽음을 덜 두려워하면서 절망감에 휩싸이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 진지하게 참회의 시기를 거쳐야 한다. 의식적인 수준에서의 잘못만 떠올릴 일이 아니다. 열심히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움을 준 일은 없는가? 나로 인해 한이 맺힌 사람은 없는가? 의도치 않더라도 죄를 감춘 일은 없는가 등을 차분하게 생각해보라. 마음 깊이 간직한 후회와 부끄러움마저도 결국은 내 삶의 일부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야말로 축복받은 노년을 보낼 수 있다.